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올해 첫 수업을 열게 되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댓글로도 이제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컴퓨터 사양에 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컴퓨터를 맞춘 김에 한번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양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CPU 같은 경우는 i9 13세대 13900KF인데요. 제온 같은 CPU를 제외하고 현재 있는 CPU 중에 거의 이제 최상급 CPU 중에 하나입니다. 요 KF가 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제가 굳이 이제 있는 것들을 사지 않은 이유가 특히 다빈치 리졸브로 색 보정을 하다 보면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주로 이제 연산용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편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가끔 드라이버에 헷갈려가지고 성능을 못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없는 것들을 택했고요. 13900이 이게 13세대에서 좀 퍼포먼스를 많이 내다 보니까 발열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시면 쿨러가 굉장히 큰 편이죠. 이제 손행식 쿨러로 크라켄으로 맞췄는데, 요것도 이제 조립해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냥 믿을 수는 없다고, 어느 정도 오버클럭은 많이 하지 말고 쓰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메인보드 고를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기 조립된 이 이미지를 보시면 그래픽카드가 정말 큽니다. 크고 무겁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픽카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PCI 슬롯, 저희가 그래픽카드 꽂는 슬롯이죠. PCI 슬롯을 여유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가 2칸을 넘어가거든요. 3칸을 씁니다. 보통 오래된 그래픽카드들은 이 뒤에 슬롯을 2칸을 쓰는데 얘는 3칸을 쓰고요. 얘보다 더 큰 애들은 막 거의 4칸에 가깝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뒤쪽에 있는 PCI 슬롯이 하나가 가려져 버려요, 그래픽카드에.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저는 지금 여기 꽂혀있는 덱링크를 써서 외장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PCI 슬롯 사이가 좀 여유로운 메인보드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비싼 메인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마 어도비 계열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다빈치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를 생각보다 많이 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버클럭 되지 않은 그냥 삼성전자 램, 저희가 시금치 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시금치 램으로 32기가 2개를 박아놨습니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조립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에 비해서 다빈치 리졸브는 램의 오버클럭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가격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라는 것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처음부터 4090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사실 얘는 4090 시리즈 중에서도 그 순행으로 따로 빠진 애들 제외하고는 공랭 중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진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픽카드 역시 이제 오버클럭된 그래픽카드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3080 같은 것들을 놓고 오버클럭된 녀석이랑 비교적 오버클럭이 안 된 녀석들을 이제 테스트 같은 것들을 옛날에 해봤었는데,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충분히 뭐 렌더나 재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작은 녀석으로 골라봤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저장 장치들이 있죠. SSD 같은 경우는 2개를 썼습니다. OS용으로 NVMe 1TB짜리를 하나 썼고요. 캐시용과 그 다음에 렌더용으로 2TB짜리, 요거 같은 경우는 SATA SSD죠. SATA SSD 정도만 돼도 그 출력하는 용도로 쓸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2TB짜리를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게이트에 16TB짜리 4개를 요 중에 3개를 레이드로 묶어가지고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데이터 저장용 하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구할 때 좀 고생을 했어요. 저희처럼 작업용으로 PC를 맞추시는 분보다는 게임용 PC가 훨씬 더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장 장치들을 SSD로 많이 바꾸는 추세다 보니까 케이스에서 쿨링 성능을 강조하지 이제 여유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유 있게 넣을 수 있는 케이스들은 또
이 그래픽카드 길이라든가 메인보드 크기랑 또 제대로 안 맞고요. 안 그러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케이스가 비싸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 딴에는 머리 굴려서 선택을 했는데 은근히 좀 귀찮기는 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이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다고 되어는 있는데 그냥 바로 꽂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샀을 때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판이 저 뒤쪽으로 가 있고 케이스의 일부분은 누워져 있고, 이 케이스를 다시 재조립하듯이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끼울 수 있는 케이스더라고요. 뭐 파워 같은 경우도 1650W니까 굉장히 여유롭죠. 4090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파워 이슈로 뭐 전선이 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ATX 3.0을 지원하는 파워 중에서 가능하면 1200W 이상의 80 플러스 골드 이상을 찾다 보니까 이 녀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꾸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 라는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뭐 다나와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은 그때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하는데, 저희가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좀 추가가 덜 돼 있고 조금 더 짜잘짜잘한 것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 950만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150만원이 조금 넘는 백링크를 추가하다 보니까 실제 견적은 1100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비용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거 보시면 역시 그래픽카드와 하드디스크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아마 색보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두 가지 가장 연산의 주가 되는 그래픽카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공간이 참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덱링크라든가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좀 비싸죠. 부품을 주문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뭐 CPU부터 해가지고 다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하는 와중에 뭐 이것저것 좀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조립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막 그 나름대로 설명서도 읽어보면서 조립을 했는데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의 영역이 아닌가 보다. 그래도 하드디스크 장착이라든가 기본적인 장착은 다 해가지고 그 주문했던 곳에 그 본체 들고 가서 이제 봐주시고 잘 친절하게 조립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선을 잘못 꽂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립이 잘 돼서 내부적으로 작업도 하나 진행을 해봤고요. 테스트를 해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사양이면은 작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자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이 컴퓨터로 돌리는 것만 보여드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라는 거는 다른 컴퓨터 사양과 비교했을 때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대의 컴퓨터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4대의 컴퓨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A컴이 이번에 조립한 PC의 사양이고요. 그 다음에 B컴이 저희가 몇 년 전에 올린 유튜브에서 맞췄던 PC의 사양입니다. C컴은 따로 맞춰가지고 작업하던 PC의 사양이고요. D컴은 이건 좀 오래됐어요. 얘네 둘은 그래봤자 한 2, 3년? 3년 정도 된 컴퓨터들인데 요 녀석은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거의 7년 전 정도에 맞췄던 컴퓨터인데, 그 당시에 최상급 CPU에 이제 타이탄 X, 맥스웰입니다. 타이탄 X 하면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사용한 타이탄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그것보다 한 세대 전이에요. 그러니까 맥스웰 타이탄을 2개를 꽂아 놓은 PC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동일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조건 아래 테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 보고 계시는 요 4 컴퓨터는 전부 다 지금 실제로 사용 중인 컴퓨터들입니다. 실제로 사용 중인 컴퓨터들이라서 각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램 전부 다 64기가 이상이에요. 그리고 램만 해도 다 달라요.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은 DDR5고요. DDR4, 얘는 DDR3입니다. 요 녀석만 램이 128기가입니다. 128기가인 이유는 에펙을 주로 쓰는 컴퓨터라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정확하게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대신 이제 각 시스템별로 4개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소스들을 이제 같은 정도의 색 보정을 한 거를 똑같이 돌려서 비교해 본 만큼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는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병목은 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중에 하드디스크 병목이 생긴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에펙용이라서 레이드를 빡세게 안 해놨어요. 나머지들은 레이드를 충분히 3개 이상으로 묶어놔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병목이 없었는데 이 녀석은 하드디스크에 병목이 조금 생겨가지고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는 만큼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녹화하는 OBS의 설정이랑 이런 것들은 전부 동일한 설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요거를 잠시 중지시켜 놓으시고 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 ABCD컴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계신 사양과 비교하고 싶으시면요, 지금 CPU 벤치마크나 비디오 카드 GPU 벤치마크 넷이 있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자, CPU 벤치마크라고 치면 패스마크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랑 CPU의 벤치마크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4090이 가장 빠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CPU 벤치마크나 비디오 카드 벤치마크.net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드웨어를 검색하시고요. 하드웨어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들이 나와요. 점수의 격차가 10%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대충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춰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제가 대충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사양급에서 대략 적어봤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퓨제 시스템, 이전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퓨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가진 하드웨어를 좀 꼼꼼하게 검색해 보셔서 테스트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소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스들을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로우 소스와 이제 로우 소스가 아닌 베이크드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레드사의 최근에 나온 V랩터 8K 로우와 그 다음에 레드 코모도의 6K 로우를 가져다 놨고요. 이전에 저희가 테스트한 적이 있었던 니콘 8K 로우를 가져다 놨습니다. 블랙매직 로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요, 블랙매직 로우는 로우 중에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서 여기 있는 이 422 10비트랑 어느 정도 거의 대등하게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접하실 수 있는 DJI 드론 H265 422 10비트, 그 다음에 소니 FX6의 XAVC 422 10비트, 이건 오라이 프레임이죠. 오라이 프레임으로 준비를 했고요. 캐논의 C70 XFAVC의 422 10비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소스들 전부 23.97 혹은 24프레임이에요. 그래서 UHD 3840-2160의 23.976 프로젝트 상에서 재생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있는 두 녀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프로젝트 해상도보다 큰 소스지만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8K 프로젝트로 작업하시는 경우보다 UHD급 프로젝트에서 작업하신 경우가 많고 저 역시 그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녀석들을 가지고 재생속도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겁니다. 다빈치 리졸브는요, 재생속도가 출력속도랑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재생이 풀로 된다면 출력할 때는 리얼타임 이상의 속도가 나오고요. 재생속도가 떨어지면 출력 역시 오래 걸리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력이 너무 오래 걸리면 걸어놓고 집에 가다 보니까 인코딩 속도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재생하는 속도가 풀로 안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재생이 또 안 되면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비롯해서 무거운 효과들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키가 제대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생 속도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색 보정이 마냥 예쁘게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핑크핑크하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정도를 적용해서 그래요. 소스가 다른 만큼 색 보정도 그 소스에 맞춰서 다 다르게 하면은 적용되는 강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색 보정을 적용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 재생 속도가 있고요. 원본 재생 속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을 해서 재생이 원활하다라고 본다면 이 소스로 그냥 컷 편집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무리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로우 작업을 하신다면 원본보다는 가능하면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적용한 기본 보정을 진행한 다음에 재생 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요거는 무겁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좀 했어요. 그냥 색 보정했을 때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고요. 이제 색 보정까지 해봤다면 조금 더 무거운 작업들을 넣어보고 싶겠죠. 저는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 보다는 이제 크로마 블러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크로마 블러는 테스트를 했더니 뭐 사실상 블러를 거는 것인 만큼 색 보정 가능 여부랑 거의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봤자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수준을 상정하고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 앞뒤로 두 프레임을 같이 비교해서 강하지 않은 노이즈 리덕션을 걸었을 때 정도를 상정을 해가지고 재생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부하를 거는 애들을 이 뒤에서 한번 써봤어요.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을 최대치 100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작업을 진행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도 최대치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산이 느려지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뎁스맵이라고 해가지고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기능입니다. 이 녀석이 깊이감을 자기가 판단해서 멀고 가까운 것에 따라서 색 보정의 정도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오픈FX인데요, 굉장히 무거운 툴이라서 이 녀석들을 한번 넣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컴퓨터가 연산이 힘든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을 비교해봐야겠죠. 출력할 때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DNxHR 444 12비트로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배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H264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9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는 이제 벤치마크를 돌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마크 점수상으로는 1000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둘 다 똑같이 재생이 원활하면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크 점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생 속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재생 속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어느 정도가 힘든 거냐라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100% 재생 속도 나오는 거, 지금 프로젝트 기준으로 23.976이 나오면 원활한 재생, 그냥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의 그 프레임 레이트의 70에서 99%, 그러니까 23.976 기준으로는 대충 17프레임 이상이 나오면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작업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30에서 70%, 40% 구간이죠. 프레임 레이트로 치면 8에서 16프레임은 분명히 쾌적하진 않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서 이건 작업자가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흰색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30% 이하, 그러니까 7프레임 이하죠. 7프레임 이하 정도 되면은 작업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의 재생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A, B, C, D예요. A, B, C, D고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용으로 주로 쓰고 있어가지고 모니터 해상도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부 동일한 8K 레드 로우 소스에서 재생을 진행해봤습니다. 이게 싱크를 정확히 맞추진 않았어요. 보시면 이런 데에 전부 다 23.976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6K입니다. 6K 레드로우고요. 여기도 23.97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디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번 컴, 2번 컴, 3번 컴, 4번 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가지고 각 소스별로 한 1분 정도 내외씩 재생을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일반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알고 이런 경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23.976이 잘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CPU를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레드 소스 같은 경우는 조금 CPU를 더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AMD와 인텔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MD CPU가 상대적으로 레드 소스에서 CPU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픽카드 로드만 놓고 보면 레드로우가 상대적으로 니콘 로우에 비해 조금 더 무겁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그 뒤에 테스트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레드로우보다 니콘 로우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DJI H265임에도 생각보다 잘 재생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옛날 컴퓨터라서 그런가 H265 관련 가속이 없는지 조금 더 CPU를 많이 땡겨 쓰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7년 전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재생 자체, 원본을 재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색보정 후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이 다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해봤습니다. 기본 색보정을 진행하고 나서도 재생을 했을 때 전부 다 풀프레임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일정 사양 수준 이상이라고 하면은 다빈치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봐도 컬러리스트 분들은 다빈치가 좀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다빈치가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어도비 계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높게 잡지 않으시는 것들로 보이시는데, 1080ti면은 거의 뭐 2070이나 3060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준에서도 충분히 재생이 원활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색보정을 진행하고 났을 때 CPU에 비해서 그래픽카드, GPU의 로드율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르는 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고요. 작게는 뭐 1, 2%부터 커도 뭐 한 20% 내외 정도까지 조금 더 오르는 것도 있네요. 오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CPU가 막 90%, 100% 급까지 올라가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노이즈 리덕션을 쓰지 않는 색보정, 무료 버전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색보정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양급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 노이즈를 사용했습니다. 크로마 노이즈를 사용한 정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크로마 노이즈는 이제 50 정도까지 올렸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이 올린 편입니다. 왜냐면 조금 낮춰서 올렸더니 그냥 다 풀 재생 속도가 나와서 뭔가 비교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퇴색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소스들을 각각 다 녹화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 보정이랑 조금 다르게 레드 8K에서 이 3800X의 1080ti에서는 조금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사실 15프레임도 조금 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8K 로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외로 7년 전 컴퓨터가 되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2개를 썼는데 왜 SLI 같은 것들을 안 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렇고 다빈치 리졸브 포럼 같은 데를 찾아봐도 그렇고 SLI의 효율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RTX A 시리즈에 와서 SLI 뒤에 나오는 새로운 연결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 형식을 사용하면 충분히 속도가 나오지만, 이런 구형 그래픽카드에서 사용하는 SLI 수준에서는 생각보다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퍼포먼스가 낮다라는 포럼의 글도 봤고, 제가 옛날에 SLI 테스트 했을 때도 똑같이 느꼈던 바라서 SLI를 하지 않고 그냥 2개의 GPU를 그냥 연산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작업 관리자 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둘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둘 다 온도가 동일하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한쪽은 99%를 쓰고 한쪽은 8%를 쓰고 있으면 두 그래픽 카드의 온도 차가 좀 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온도가 되게 비슷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더 양쪽이 같이 일을 잘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익숙하게 사용하실 H265나 XAVC, XFAVC에서는 무리 없이 풀프레임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 상대적으로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을 썼을 때 GPU, 그래픽카드의 부하가 조금 더 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많이 테스트를 해봤으면 이런 오차들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크로마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보정에 비해서 CPU의 부하가 그렇게 많이 느는 편은 아닙니다. CPU 사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픽카드 사용량은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수준의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을 제가 사용했다고 써놨는데, 뭐 값으로 치시면요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의 프레임은 2프레임, 앞뒤 2프레임에 타입은 베러로 했고요. 그 다음에 15, 15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심한 노이즈가 아닐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빨간색 불이 들어온 것들이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8K 레드 소스, 6K 레드 소스, 8K 니콘 로우 소스, 뭐 H265, XAVC, XF-AVC 모두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와 달리 초록색이 많이 줄어든 것들을 보실 수 있죠. 4090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부 다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럼에도 2080ti, 2080ti면 예를 들어 3090보단 조금 낫고요. 80 언저리에 있는 급에서는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UHD 422 10비트급에서는 거의 재생이 무리가 없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제는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버거워지기 시작하는데 1080ti만 해도요 24프레임 기준으로 22나 23프레임이 나옵니다. GPU를 지금 92%까지 땡겨 쓰고 있는 걸 보니까 거의 막다른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80ti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422 10비트 UHD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아래 타이탄 두 개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색보정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전반적으로 초록색들이 많이 사라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의 사용률이 2배 이상 올라간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에서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보다는 앞뒤 프레임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게이밍 PC 정도라고 맞추는 수준에서까지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강한 부하를 줬을 때입니다. 이제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을 최대치로 줬습니다. 최대치로 줬다는 얘기는 프레임, 앞뒤 프레임 몇 프레임 비교할래? 5프레임씩. 그럼 총 11프레임을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루마 크로마 100까지 당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실 일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가 울렁울렁 하는 것들이 막 생겨요. 이미지가 이상해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각 소스들을 똑같이 돌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빨간색 막 뜨는 것들이 보이시죠? 아까보다도 조금 더 이제 흰색이 더 많아지고 노란색이 더 많아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치에서도 4090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90%까지는 안 쓰는 걸 봐서는 살짝의 여유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Z9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은 CPU의 부하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쓰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CPU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그래픽카드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기본 색보정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프레임, 뭐 18프레임이 떴다고 해서 작업을 못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서 그 1080ti급, 뭐 예를 들어 2070이나 3060급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에서는 어느 정도 하드한 노이즈 리덕션을 해도 작업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기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옛날에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드하게 하면 요것보다 프레임이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라든가 혹은 다빈치 리졸브의 최적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형 하드웨어라도 최근에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구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 최대치입니다.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은 템포럴이랑 다르게 한 화면에서 뭉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최대로 주면 이미지가 그냥 빤빤해집니다. 디테일이 그냥 날아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지는 아닌데, 역시나 이제 부하를 줬을 때 어느 정도 견디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뭐 각각 보시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단 결과를 보시는 게 편하겠죠. 처음으로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이라는 환경만 놓고 이제 한두 프레임이라도 조금 더 먼저 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레드보다 니콘 노가 가벼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픽카드의 로드율을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Z9이 조금 더 가벼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 툴들 4090 이하에서는 작업이 좀 불편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쓸 일이 잘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조명이 없는 데서 그냥 막무가내로 촬영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부하를 강하게 줬을 때 새로 산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작업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뎁스맵 같은 오픈FX에서 무거운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벌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뎁스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보시면 이미 A캠에서도 풀프레임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안 나왔다면 다른 컴퓨터들은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하나도 뜨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4090에서도 안 됩니다. 오픈FX를 사용했을 때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H264, H265 기반의 10비트 소스들, H265 10비트, XAVC, XFAVC들은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나온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FX의 최적화 문제가 조금 남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픽카드 사용률이랑 CPU 사용률이 별로 안 높습니다. 별로 높지 않음에도 프레임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4.5 프레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안 나오는 편인데 CPU와 그래픽카드 사용률을 보시면 90%, 80%를 찍는 경우도 없어요. 이거는 이 오픈FX가 무겁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이게 무거운 작업이야 라는 것보다는 최적화가 좀 되지 않았다,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 아직 하드웨어 자원을 제대로 끌어다가 연산하는데 잘 쓰지 못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FX는 확실히 다빈치 리졸브의 기존에 있는 기능들에 비해서 그래픽카드 연산을 조금 못 사용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오픈FX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오픈FX는 그냥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플러그인이죠. 니트비디오에서 제가 그냥 임의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니트비디오 버전 5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프로필을 만들어 놨습니다. 꽤 그냥 무겁게 프로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이 녀석을 켜보겠습니다. 켜보고 재생을 해보면요, 아까 뎁스맵이 15.5 프레임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니트비디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까지 보시면요, 그래픽 카드는 지금 60% 내외를 사용하고 있고요,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픈FX 중에 이제 CPU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니트비디오가 가장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느리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렌더 캐시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XAVC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실 수 있는 툴인데 여기서조차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거의 7프레임 정도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마찬가지로 CPU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픽카드 사용량도 절반 정도, 50% 정도를 쓰면서 프레임이 더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니트비디오는 정말 좋은 노이즈 제거 툴이지만 많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니트비디오 말고 이제 또 유명한 플러그인이 있죠. 뷰티박스입니다. 뷰티박스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돼서 저도 그냥 라이센스를 비용을 더 내고 갱신을 했는데 뷰티박스가 원래 제가 되게 무거운 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업데이트하면서 최적화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뷰티박스를 꺼놓은 상태에서는 풀프레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뷰티박스를 켜보면요, 기본 집어넣기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하게 조절하면 조금 더 무거워질 거고요. 어쨌든 기본으로 그냥 입혔을 때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수준에서 보시면 16프레임, 17프레임 언저리가 나옵니다. 요 정도면은 끊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재생을 해놓고 보면요, 이 녀석은 여기 유즈 GPU가 있는데 유즈 GPU를 선택하면 그래픽카드를 진짜 잘 씁니다. 80% 이상까지 이렇게 당겼어요. 아까 보신 니트비디오랑 반대로 그래픽카드 연산을 굉장히 잘 당겨다 쓰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또 다른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설정해서 뭔가 조금 더 건드려가지고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혹시 그걸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도 찾게 되면은 한번 소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이 남았습니다. 출력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스들, 8K 로우, 6K 로우, 8K 니콘 로우, 그 다음에 H265, H264 기반의 CPT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30초로 잘라가지고 요 녀석들을 렌더를 걸어서 시간을 봤습니다. 렌더 속도는 녹화해놓은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죠. 확실히 A캠이 확실히 빨리 끝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은근히 요 녀석이 되게 선방합니다. 이렇게 초로만 나오면 좀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요 녀석은 조금 예외입니다. 요 녀석을 예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C캠 같은 경우는 에펙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레이드를 잘 안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병목이 딱 생기는 순간 시간이 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SSD 같은 환경이나 혹은 조금 더 레이드가 여유있게 돼 있어서 읽기 쓰기 속도가 충분히 확보되는 환경이라면 아마 조금 더 나오는 수준일 겁니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재생하는 환경에서는 니콘 로우가 조금 더 가벼웠거든요. 근데 출력하는 환경에서 조금 더 무겁습니다. 재생보다 출력에서 조금 더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 코덱, 포맷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신기한 거는 레드로우에서 요 마지막 D-컴입니다. 7년형 컴퓨터라고 그랬죠. 얘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구형 타이탄을 2개를 박았다는 건데 렌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편입니다. 7년 전 컴퓨터예요. 그냥 벤치마크를 돌리면 떨어지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렌더 속도가 잘 나오죠. 특히 레드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뽑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렌더용 컴퓨터는 좀 오래된 타이탄을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잘 뽑는 편이고요. 다만 오래된 컴퓨터라서 그런가 H265 한정으로는 확실히 조금 더 늘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H264 출력도 했고요. H264 출력도 이렇게 각각 해봤어요.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서 표로 정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니콘 로우가 상대적으로 렌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라는 것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D-번 녀석이 H265에서는 엄청 죽을 쓰고요. 나머지에서는 생각보다 준수한 렌더 속도를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차이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DNX-HR과 H264를 봤을 때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성들을 보인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를 만들어 본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정도의 사양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요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본 적이 많진 않아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제 대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보통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들은 맞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비용에서 최선의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딱히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만 모두 다 램 사용량이 정말 낮아요. 램 사용량이 32기가도 잘 안 찍습니다. 14기가밖에 안 찍네요. 얘도 16기가 13기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드 8K를 썼다고 해도 이때조차 램은요 정말 안 써요. 21기가 15기가 12기가 17기가 다빈치 리졸브는 정말 램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K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권장은 32 정도인데 16이라고 해도 4K를 작업을 램이 딸려서 못하는 수준까지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램에서는 비용을 조금 아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U 사용량도 보셨죠? CPU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 다빈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도 쓰고 있고 다른 툴들도 쓰고 있다 보니까 CPU도 맞추는 김에 잘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CPU의 비용을 낮춰서 그래픽카드에 조금 더 투자하시면 다빈치는 훨씬 더 최선의 시스템을 꾸릴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최선의 시스템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이랑 똑같이 지금 이번에 새로 세포정 수업을 열었습니다. 올해 첫 세포정 수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뭐 쌓인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미술사 관련 수업도 얼마 전에 했었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